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중섭 작가의 단편소설 실비집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린 몰아추와 창대는 위대하다도 참 인상적이어서 이번 소설도 기대가 됩니다. 실비집은 처음에 실비라는 빗줄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더군요. 잔잔한 서사가 마음을 울리는 소설 실비집.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간다. 언뜻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형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주인 여자에게 묻는다. 혹시 가게 뒤에 큰 나무가 있나요? 장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주인 여자가 형중 곁으로 다가와 속삭인다. 입김이 따스하다. 취하셨나 봐요. 잠시 숨을 멈추더니 혼잣말처럼 웅얼거린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대요. 시골 동네 입구에 서 있는 둥구나무처럼 커다란. 그 아래는 냇물이 흐르고. 처음 실비집에 왔을 때도 이런 분위기였다. 얘기를 듣고 보니 더욱더 찬바람이 가지 끝에 맴도는 듯하다. 주인 여자가 언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달그락거린다. 점점 술기운이 오른다. 바람소리, 물소리에 멀리 고향의 푸른 바다를 떠올린다. 겨울밤이 깊을수록 실비집은 나룻배처럼 출렁인다. 형주는 나룻배에서 꿈을 꾼다. 갯가의 바닷물이 출렁인다. 바람에 갯벌 냄새가 묻어난다. 갯벌 위로 밀물이 밀려온다. 바닷물이 갯가에 넘실거린다. 밀물은 강으로 치닫는다. 긴 강을 거슬러 내를 지나고 작은 개울에 닿는다. 바닷물은 어느새 실비집 느티나무 아래에 출렁인다. 주인 여자가 형준에게 꼬막을 건네준다. 갯벌 냄새가 묻어있다. 슬며시 여자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다. 눈을 뜬다. 출입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다. 형준이 실비집에 오기 전에 서점에서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서점 문을 막 닫으려는데 수험생이 헌법책을 다시 가져왔다. 책 페이지를 넘겨보니 앞부분이 지저분했다. 샤프로 메모한 부분을 급히 지운 흔적이 있었다. 형준의 눈치를 보던 수험생이 지레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저녁에 샀는데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첫 시간에 책을 펼쳐보니 뭐 초판과 똑같던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흔한 일이었다. 손님은 교환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으려 했다. 그는 가만히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환불해 주었다. 학원가에 퍼질 뒷소리가 싫었기 때문이다. 옥신각신하다 보면 결국은 서점 평판만 나쁘게 인식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다. 책 한 권 때문에 불친절한 서점으로 낙인 찍히고 주인이 저러니 장사나 하고 있지 라는 뒷말이 싫었다. 어떻게 하든 늘 마음은 찝찝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밤 11시쯤이라 피곤과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점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수험생이다. 그들은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보상된다고 생각한다. 인기 강사의 수험 서적은 출간되자마자 다 팔렸다. 저명 교수들의 수험서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팔렸다. 출판사마다 인기 강사나 저명 교수의 책을 내려고 길을 썼다. 그런데 잘 팔리는 수험서는 개정도 자주 했다. 시험의 압박감에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은 개정판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나 자기만 모르는 자료가 개정판에 실려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출판사는 수험생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있었다. 개정을 자주 하다 보니 이 수험생처럼 책을 환불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형주는 손님을 보내고 서점 문을 닫았다. 막상 어디 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곧장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전날 마신 술로 아직도 기분이 찌뿌듯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수험생들을 의식하지 않고 술을 한잔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원이 많은 이 거리에서는 그마저 쉽지 않았다. 학원가에서 떨어진 술집이 필요했다. 실비집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덕근과 동욱에게 카톡을 날렸다. 형주는 복개천을 따라 쭉 내려갔다. 앞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쉼없이 불어왔다. 1월도 막바지인지라 추위는 산 아래 도시의 골목마다 깊숙하게 들어앉았다. 하천 쪽의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전철역 조금 못 미쳐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실비집이 나타났다. 주위의 현대식 건물 틈바구니에서 용케도 살아남았다 싶을 만큼 작고 허름했다. 문 앞에서 주인 여자가 20대쯤 보이는 젊은 사내와 얘기하고 있었다. 사내는 하얀 얼굴에 덩치가 크고 머리는 짧았다. 언뜻 주인 여자가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내가 골목 저편으로 올라가자 주인 여자는 바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사이를 두고 형준도 따라 들어갔다. 세시로 된 문을 열고 낮은 문턱을 넘었다. 왁자한 소리와 함께 따뜻한 수증기가 날아왔다. 어느새 주인 여자는 부지런히 술과 안주를 나르고 있었다. 형준을 보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했다. 갈색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세 남자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남자들은 말이나 차림새가 그녀보다 약간 윗벌로 보였다. 산행을 갔다 온 차림새였다. 갈색 파마는 주인 여자의 친구다. 집이 근처인지 자주 실비집을 드나들었다. 형준을 보자 아른 채 했다. 그녀는 주인 여자 쪽을 보면서 눈을 찡긋했다. 탁자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신발을 벗고 올라앉을 수 있는 자리만 비어 있었다. 형준은 평상시처럼 막걸리에 꼬막 안주를 시켰다. 잠시 후 후배 동욱이 눈에 장난기가 가득한 채 들어왔다. 주인 여자가 재빨리 탁자를 치우고 앞치마에 손을 훔쳤다. 밑반찬과 시래기국을 내어놓았다. 형주는 갈증이 나서 시래기국을 끌어당겨 몇 숟갈을 떠 넣었다. 어이구, 시원하다. 추울 때는 시래기국이 최고요. 주인 여자가 들었는지 살짝 웃었다.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최고지요. 고향 사람들이 오니 분위기가 구수하네요. 주인 여자는 남녘이 고향인데도 오랜 서울 생활 때문인지 말씨가 깔끔했다. 선배가 촌스러운 것들을 어지간히 좋아해야죠. 동욱이 슬슬 형준을 놀리기 시작했다. 형준은 시래기국을 떠먹으며 가볍게 째려보았다. 입구에 앉아있는 갈색 파마 일행은 산행 후 계속 술을 마셨던 모양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이 친구는 등산할 때 우리와 다르게 발을 3개 사용해. 갈색 파마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조용히 이야기해도 좁은 공간이라 모두에게 들렸다. 그녀가 무슨 뜻이냐며 눈을 끔벅였다.
짝꿍인 듯한 옆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맞은편 남자가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보다 하나 더 달렸단 말이야. 조금 눈치를 챈 듯한 그녀가 맞장구를 쳤다. 아, 두 발에다 스틱? 3개 맞네요. 그것이 아니여. 다시 잘 생각해봐. 그녀는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옆에 앉은 짝꿍을 흘겨보았다. 남자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다. 처음 말을 꺼낸 남자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 짝꿍인 남자가 형준과 동욱의 눈치를 살피며 일행들에게 그만하라는 눈짓을 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상상만 해볼게요. 갈색 파마가 이야기를 부드럽게 종결을 지었다. 형준이 동욱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딱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네. 동욱이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형준은 그에게 빤히 보지 말라는 신용을 했다. 그의 주의를 돌리려 얼른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 집 간판 실비집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싸고 맛있는 갈빗집 아닌가요? 동욱은 뭐 그런 허접스러운 것을 물어보느냐는 투였다. 무식한 놈. 5천냥 안주집에서 갈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수험생들 가르치지? 동욱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여간 선배는 말하는 것이 파쇼야 파쇼. 툴툴거리며 잔을 비웠다. 파쇼고 뭐고 간에 어떻게 보일러 설비집 같은 곳에서 갈비집을 했겠어? 실제 비용만 받는 싼 술집이란 말이지. 어째 선배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사장님 오면 물어보자고요. 주인 여자가 살짝 데친 꼬막을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다. 주인 여자와 형준의 손길이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마주친다. 여자의 입꼬리가 가로로 길게 늘어나며 웃었다. 동욱은 고개를 돌려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사장님, 방금 우리가 한 말 들었죠? 누구 말이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게가 싸게 나와서 계약했지. 간판 이름 보고는. 이미 다른 테이블에 있던 갈색 파마 일행은 사라져 버린 뒤였다. 형주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꼬막 한 개를 집어들고 동욱에게 이게 무슨 꼬막이냐고 물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꼬막도 종류가 있느냐며 생뚱맞은 표정을 지었다. 꼬막이 참꼬막과 새꼬막 두 종류가 있어요. 주인 여자가 조그만 도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대신 말했다. 근래 중국에서 수입한 꼬막 까는 기구다. 꼬막 밑의 움푹한 홈에 넣고 돌리면 쉽게 껍데기가 벌어졌다. 동욱은 주인 여자를 쳐다보며 그럼 지금 먹는 것은 무슨 꼬막이냐고 물었다. 우리 가게에서는 새꼬막밖에 취급 안 해요. 참꼬막은 너무 비싸고 귀해서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동욱은 고양이 산골이어서 객것에 관해 젬병이었다. 주인 여자가 웃으며 꼬막 얘기를 계속했다. 도시 사람들처럼 힘얼겁고 작은 새꼬막과 다르게 참꼬막은 껍데기가 까맣고 골이 깊고 알이 크다. 꼭 촌놈처럼 생겼다. 속살은 진하고 쫄깃쫄깃하다. 예전에 새꼬막은 하급품으로 취급해서 제사상에 올려놓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얘기를 마친 주인 여자가 동욱에게 꼬막 한 개를 까주었다. 어린 시절 형준의 기억에 꼬막은 전부 참꼬막뿐이었다. 명절 때 먹었던 꼬막도 골이 굵고 색이 짙은 참꼬막이었다. 말랑말랑한 속살은
반지르르하고 짙은 갈색이었다. 껍데기에 고인 국물은 간간해서 군침이 돌고 입맛을 당겼다. 한두 개만으로도 밥 몇 숟가락이 거뜬했다. 요즘 웰빙 식품이라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들도 대부분 참꼬막처럼 투박하고 오래 묵은 것들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흔하디 흔했지만 그때는 거의 먹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제 그런 것들마저 손쉽게 사 먹기도 힘들어졌다. 언뜻 참꼬막의 참이란 말에는 진짜라는 의미보다 투박하지만 화석처럼 오래된 시원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붕어, 참깨, 참매미, 참새, 그리고 참나무가 그렇듯이. 동욱이 빙글빙글 웃으며 형준에게 왜 꼬막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덕근이 여자 좋아하는 것과 같지 뭐. 별거 있간디. 덕근의 얘기에 주인 여자가 그 친구는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동욱이 학원 직원들과 회의가 있어 자기만 먼저 왔다고 했다. 동욱이 막걸리를 들이켰다. 안주를 먹으려고 꼬막을 까는데 역시나 헤맸다. 할 수 없이 다시 주인 여자가 한 개를 까주었다. 형주는 동욱에게 얼마 전에 덕근과 통화한 일을 얘기했다. 그날 덕근에게 여러 번을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포기하고 있는데 문자가 날아왔다. 섹스 중. 형주는 나중에 만나 대낮에 무슨 섹스냐고 물었다. 동욱은 상체를 형준에게 가까이 하며 호기심을 보였다. 덕근은 요즘 밤에 섹스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라며 통박을 주었다. 그 다음 언젠가도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전화했는데 문자만 날아왔다. 이번에도 섹스 중이었다. 오, 그래? 하면서 밤인데 웬 섹스냐고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 도리어 형준에게 순진하다며 천연덕스러운 문자가 날아왔다. 야, 섹스하는데 밤낮이 어디 있어? 둘의 얘기를 들었는지 주인 여자가 풋 하며 웃었다. 문이 열리고 덕근이 팔자걸음으로 나타났다. 몇 번 왔지만 사장님이 볼수록 참하게 생기셨네. 형준이 이런 데 다니는 이유가 다 있기는 있어. 덕근은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주인 여자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형준과 동욱이 앉은 탁자로 다가오더니 악수 대신 씩 웃었다. 요즘 학원은 어때? 형준이 물었다. 나야 강사들 관리만 하면 되니 좀 낫지. 동욱이 강의가 문제지. 동욱이 덕근에게 학원 얘기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다. 동욱이는 제발 고시생이었다고 티내는 강의 스타일 좀 버려. 학원 사람들만 생고생이잖아. 덕근이 말 나온 김에 잘 되었다는 식으로 퉁박을 줬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 실장님이 도와줘서 종합반 강의를 하지만 사실 처음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동욱이 이번에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학원에서나 실장이지 술집에서까지 그렇게 부르면 이 선배가 섭하지. 대부분 학원의 종합반 강의는 학원 시스템상 기존의 탄탄한 강사들로 편성한다. 동욱처럼 풋내기 강사에게는 잘 맡기지 않는다.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그것 또한 이유지만 경험 많은 학원 실무자들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고시를 공부한 동욱은 자존심이 셌다. 이래저래 수험생들의 항의가 많았다. 덕근이 옷걸이에 옷을 걸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연애 사업이 번창하다며? 형준이 끼어들었다. 누가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덕근이 주인 여자를 보며
통 그런 일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탁자에 안주로 나온 꼬막이 어느새 바닥이 났다. 덕근이 주인 여자를 돌아보며 메뉴판을 찾았다. 요즘 쭈꾸미철인가요? 정력에 좋다는 먹통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덕근이 두꺼운 입술을 좌우로 벌리며 능글맞게 웃었다. 쭈꾸미는 알이 차 있는 3, 4월이 제철이에요. 지금 것은 맛도 없을 뿐더러 시장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없이 꼬막 한 접시를 추가로 주문했다. 실비집은 돼지 껍데기, 아귀찜, 소라, 한치회, 닭발 등 거의 모든 안주가 5,000원이지만 꼬막은 10,000원이다. 대신 다른 데에 비해 양이 많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다른 메뉴보다 주로 꼬막 안주를 찾았다. 주인 여자는 손님도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 형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덕근은 늘 하던 야한 입담을 시작했다. 조금 듣는 척 하다가 형준이 항상 똑같은 그의 얘기에 딴족을 걸었다.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덕근이 정색하며 형준을 쏘아붙였다. 어이, 우리 나이에 여자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야. 문제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놈들이지. 주위에 착실한 척 하면서 사는 놈들 잘 살펴봐. 꼭 귓구멍에 시커먼 털이 나 있어. 갑자기 동욱이 귓속을 후비기 시작했다. 형준도 덩달아 귓속이 가려워졌다. 동욱이 요즘 귓속이 자꾸 가려운 것이 털 때문에 그랬나? 하며 중얼거렸다. 주인 여자가 슬그머니 웃었다. 덕근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주인 여자를 흘깃거리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탁자에 빈 막걸리 병이 쌓여갔다. 밖에서 누구인가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는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잠시 후 슬며시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이미는 사람은 형준이 실비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여자와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사내였다. 밝은 데서 보니 덩치는 크지만 아까보다 더 앳돼 보였다. 주인 여자가 황급히 일어나 젊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창문 너머 두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잠시 후 들어온 주인 여자가 다시 형준 옆에 앉았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녀가 먼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한숨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알 것만 같았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던가 군대에 다녀와 놀고 있다던가 자식들 때문에 쉬는 한숨은 다 그만했다. 여자는 시간이 늦어 이제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바깥 간판등을 껐다. 실내등도 세 사람이 앉은 탁자에만 켜놓았다. 술집 안은 좁고 천장은 낮았다. 주인 여자는 같이 앉았다가도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날 안주거리를 준비했다. 새처럼 종종걸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밤이 깊으면서 형준의 마음이 나룻배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형준의 귓가로 실비집 지붕 위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덕근은 이제 입심이 딸리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졸았다. 동욱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중얼거렸다. 형준은 취한 채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때 형준도 동욱처럼 고시 공부를 했었다. 딸이 자폐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부부 생활도 원만했다. 공부하는 중간에 결혼하게 되었지만 딸의 증세를 확인하고는 고시를 접어야만 했다. 모든 생활이 엉망으로 얽혀버렸다. 그 후에도 미련이 남아 딱히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시생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했다.
항상 옆에 있어줄 것만 같던 아내였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정리하자 부모 형제들이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으며 조그만 헌책방을 마련해 주었다. 책방 한 구석에는 수험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필기구를 배치했다. 헤어진 아픔을 잊으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다. 3년 뒤에 헌책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아내와 헤어진 뒤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삶에서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상처가 생기기 전에는 다 징후가 있었다. 다만 그때 그런 사실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 했을 뿐이었다. 요즘은 술만 마신다고 딸내미도 내 말을 들은 척도 않네요. 동욱이 늘 하는 푸념이었다. 정신 차리고 강의에 집중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 덕구는 평소 동욱의 술주정에 자주 짜증을 냈다. 형주는 둘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동욱의 푸념은 계속되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은 불안하니 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또 반복되고. 주인 여자는 그냥 조용히 일만 했다. 하기는 형준도 고시 공부할 때 힘들면 컴컴한 만화방이나 비디오방에 처박혀 만사를 잊으려고만 했다.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밝은 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빨리 적응했지만 그것도 반복되다 보니 지루해졌다. 언제부터인지 정신마저 해이해져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돈 벌면 먼저 마누라와 딸내미 토끼띠부터 시켜야겠어. 동욱이 술에 취해서 계속 주절거렸다. 덕근이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 시간 됐구먼. 시간 됐어. 저놈의 레파토리 나오는 거 보니 내가 그런 자세로 사니 초등학생 딸내미까지 무시하지. 전 형준 선배님이 부럽습니다. 고시 공부했던 놈들은 술만 처먹으면 자기들만 제일 힘든지 알아? 술 취하면 같은 얘기 좀 그만 반복해. 형준도 딸 때문에 힘들잖아. 덕근이 술주정하는 동욱을 큰 소리로 나무랐다. 형준도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다. 난 양발의 쇠사슬을 끌고 사막을 걸어가는 기분이야. 형준은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술기운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동욱은 고개를 숙이며 풀죽은 모습이었다. 형준은 아내와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술에 취하면 꼭 현실감을 잊어버렸다. 딸 생각에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며칠 전부터 통화한다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었다. 딸을 생각하면 먼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20살이 되니 사춘기를 겪는 지 여드름이 부쩍 돋아났다. 자꾸 최근에 만나 살갑게 대해준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화가 났을 때 돼지 멱다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 형준과 아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엔 양팔과 양발을 누르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딸렸다. 30분 정도 난리를 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다. 딸은 우리 다 함께 죽어버리자는 말을 한없이 반복했다. 평상시에 아내가 딸 앞에서 자주 중얼거렸던 말이다.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칠 때마다 형주는 신문의 기사거리로 등장하는
가족 동반 자살이란 말이 생각났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옥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아내는 헤어지면서 형준에게 쐐기를 박았다. 자폐 아이들도 서로 결혼해서 잘 살아. 그런 것도 알아보고 애를 자립하게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주체 못해 빌빌 대니. 형주는 자폐인 아이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조금 상태가 나은 애들끼리 결혼시키고 일주일마다 부모들이 방문해서 도와주는 모양이었다. 형준의 이런 사정을 덕군과 동욱은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들 늦게까지 지친 상태로 술을 마시다 보면 그만 남의 사정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다.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어느새 파장 분위기로 바뀌었다. 설거지를 끝낸 주인 여자가 다시 형준 앞에 앉았다. 주인 여자는 전부터 형준의 딸 이야기를 할 때면 주의 깊게 듣곤 했다. 자주 입술을 달싹이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한 표정이었다. 덜컹 문이 열리며 갈색 파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혼자였다. 차가운 바람이 쏴하니 따라왔다. 찬바람에 덕군과 동욱도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주인 여자가 그녀를 부축하려고 일어서는데 어느새 형준의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안경씨, 한 잔 따라봐요. 형준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에게 술을 따랐다. 잔을 받은 그녀가 형준에게 술을 따라주며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인 거 알죠? 쟤가 워낙 순에 빠져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덕근과 동욱이 빙그레 웃었다. 술 마셨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얼른 일어나. 입을 벌린 채 주인 여자가 그녀를 붙잡아 일으키려 했다. 그래, 이 불쌍한 여편네야. 가라면 간다. 그런데 아들보다는 내가 먼저야. 쑥맥처럼 제 앞가림도 못하는 년이. 주인 여자가 얼굴을 붉혔다. 갈색 파마는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덕근에게 잔을 따라주며 가볍게 건배했다. 어이 아저씨, 한 잔 마시고 멋쟁이 누나와 노래방 가자, 응? 그녀는 눈을 찡긋한 뒤 잔을 비웠다. 덕군도 천천히 잔을 비우더니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욱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덕근이 문턱을 넘으며 형준에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바깥 바람이 센지 갈색 파마가 실버들처럼 휘청거렸다. 형준과 주인 여자는 술집에 덩그러니 남았다. 갑자기 빈 술집에 둘만 남으니 서먹했다. 여자는 탁자 위 빈 잔을 만지작거렸다. 형준은 반쯤 어두워진 실내를 둘러보았다. 한쪽 어두운 구석에 냉장고의 푸른 불빛이 깜빡였다. 곧이어 냉장고가 윙윙거리며 울어댔다. 입구문이 덜 닫혔는지 찬바람이 들어오며 삐걱거렸다. 종잡을 수 없는 소리가 울리면서 둘 사이에 서먹한 공기를 밀어냈다. 실빗집이 바닷가 나룻배처럼 붕 떠있는 느낌이다. 남쪽 바닷가에는 지금쯤 동백이 피었겠지요? 이른 동백은 벌써 피었을 거예요. 형준이 여자를 바라보며 슬그머니 웃었다. 갑자기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여자가 왜냐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준은 TV나 그림책이 거의 없던 시골에서 살았다. 아마 입학 전이었을 것이다.
사촌 누나 결혼식이었다. 혼수로 준비한 이불을 짊어지기로 했는데 나이든 형들에게 밀렸다. 기분도 우울한데 날씨마저 잿빛 눈이 흩날렸다. 이불을 어깨에 맨 형들을 부러운 듯 보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신부가 탄 가마가 들어왔다. 가마 위로 빨간 꽃들이 시퍼런 신우대와 어우러져 붉게 타고 있었다. 와, 장미다. 보자마자 형주는 속으로 외쳤다. 순전히 상상만으로 그 꽃이 장미라 생각했다. 동백꽃은 형과 누나가 빌려온 소설 속의 장미와 비슷했다. 멋있었다. 신부와 함께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보였다. 겨울 추위 때문인지 빨간 꽃잎 속의 노란 꽃술은 한층 더 선명하고 우아했다. 꽃의 여왕이 괜히 헛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동백꽃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주인 여자가 싱긋이 웃었다. 형주는 지금도 장미보다 동백꽃을 더 좋아했다. 장미의 뚜렷한 모양보다 동백꽃의 여리고 붉은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형준이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잔을 만지는 척하며 눈길을 피했다. 둘은 남쪽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버텼던 삶을 이야기하곤 했다. 여자는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일찍이 남편과 헤어져 살았다며 먼 바닷가를 그리워했다. 형준의 가슴 밑바닥에서 잠시 쓰러졌던 술기운이 다시 밀물처럼 철썩였다. 이제 다시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여자는 무슨 말을 더 하려는 듯 형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형준이 술기운을 쫓으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다시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남녘 바다 물결이 출렁인다. 바다를 건너온 바람은 바닷가 동백숲을 휘감는다. 바람은 강줄기를 따라 불어온다. 냇가를 지나 실개천을 타고 속력을 높인다. 어느새 베어버렸던 술집 뒤 느티나무 주위를 맴돈다. 바람은 나뭇가지 끝에 숨은 겨울 눈을 오르만진다. 바람에 실려온 동백꽃 향기가 실빛집 지붕 위로 내려앉는다. 형광등 불빛 때문인지 여자의 머릿결이 동백잎처럼 반짝인다. 형준이 가만히 손을 대본다. 매끄럽다. 귓볼을 만져본다. 동백꽃 향기가 퍼지며 형준의 콧등을 간지린다. 술 때문인지 향기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럽다. 형준은 갑자기 요의를 느껴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금세 눈이라도 쏟아질 듯이 낮게 내려앉았다. 오줌을 누고 나자 찬 날씨 때문인지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바지를 축혀 올리려다 자연스레 느티나무에 눈길이 멈췄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시커먼 하늘에 희끗 눈 한 송이가 빗금을 그으며 떨어졌다. 실빗집으로 들어오려는데 저만치 전봇대 뒤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실내는 새파란 동백들이 얽히고 설킨 숲으로 바뀌었다. 머뭇머뭇 안으로 걸음을 떼자 형준의 뒤로 쑥쑥 자란 동백가지가 출입문을 덮는다. 갯바람에 씻긴 동백잎이 반질반질하다. 나뭇가지 위에 동박새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며 깃털을 매만진다. 형준을 보자 반갑게 날갯짓하며 다가온다. 형준도 포르르 한 마리 수컷이 된다. 꽃술을 입에 물고 가지 위로 날아오른다. 암컷이 작은 날개를 털며 수컷을 반긴다. 수컷이 입에 문 꽃술을 암컷에게 먹여준다. 암컷의 주둥이에 자기 주둥이를 비빈다. 수컷이 날아올라 작은 날개를 벌새처럼 털어대며 암컷을 희롱한다.
암컷도 흥흥흥 날아오른다. 둘은 낭창낭창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울며 날아다닌다. 암수 동박새가 커다란 꽃 속에 머리를 들이받고 몸부림을 친다. 어느새 여자는 형준의 귀를 끌어당기며 뜨거운 숨을 내뿜는다. 확 동백나무 가지가 젖힌다. 실빗집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친다. 아니야, 엄마. 하지마. 하지마. 젊은 사내였다. 주인 여자가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여자의 아들은 어느새 두 사람 가까이 와 있었다. 형준과 여자 아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정면을 보지 못하고 옆을 응시했다. 형준이 늘 마음에 걸려 명치 끝에 시큰대는 딸의 눈동자와 닮았다. 형준은 급히 일어나려다 동백나무 가지에 머리를 부딪혔다. 엄마, 지금 아저씨와 결혼하는 거야? 싫어.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 아들.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나 봐. 여자는 아들을 어린애처럼 달랬다. 무안해진 형준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여자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형준은 그것이 한숨인지 흐느낌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우중충한 하늘은 낮게 처져 있었다. 형준은 이미 술기운이 달아났지만 선뜻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아직 코끝에 얼얼했다. 손끝에도 머리카락의 감촉이 온전히 남았다. 골목 어귀 전봇대에 기대어 우두커니 서서 실빗집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불을 끄고 나온 여자가 문을 닫았다. 여자가 형준이 서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하늘은 곧 눈이 내릴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화면처럼 선명했다. 형준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 찰칵 한 장의 사진 속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손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만지며 딸과 아내를 생각했다. 다시 고개를 들어 허공을 쳐다보았다. 정지된 사진 속에는 느티나무의 장가지가 희미하게 뻗어 있었다. 가느다란 가지 끝에 눈 한 점이 내려앉았다. 여린 가지가 부러지며 부스러기가 낮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날렸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낮은 하늘에는 잘게 부서진 흰 점들이 쉴 새 없이 날렸다. 시야는 어느새 빽빽하게 들어찬 쌀락눈으로 가득했다. 실빗집은 눈 속에 조용히 꿈을 꾸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형성된 듯한데 아들 때문에 잠시 정지일까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으니 서로 도닥이며 잘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이 소설은 두 갈래로 열려있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폐인인 실버집 아들과 형준의 딸이 결혼할 수도 있는 결말 말입니다. 아무쪼록 실비집이 꾸는 꿈이 잘 연그러지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